어젯밤에 고른 책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이에요. 마음을 담는 것. 출판사는 어린이 작가 정신 이라고 돼요. 어린이 작가 정신 좀 낯설죠. 근데 보니까 무민 시리즈를 여기서 따냈더라고. 무민이 핀란드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책 시리즈죠.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 크리스마스 때 무민 그 선물 세트 알라딘에 사서 아이들하고 퍼즐 맞추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무민 시리즈가 여기서 주로 나왔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유명한 이건 그림책이 아닌 것 같은데 감동적인 유명한 동화책이 찰스 디킨스 그것도 여기서 나왔네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다룬 적이 없는 출판사 같기도 하고. 박완서 선생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참 잘했다. 이게 고학년용 동화책인데, 하여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책을 고를 때만 해도 제 상태가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이렇게 뭐 좀 유익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골랐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없으면 확 집에 가고 싶은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이것도 동네 소문날까봐 내 성질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읽다 보면 또 제 마음이 따뜻해질지도 모르니까 마음을 담는 것. 이 글 쓰신 분은 소설가고요. 그림 그린 분은 이 소설가의 딸이래요. 따님은 영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걸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림이 아주 제 마음에 딱 들고 이제 회화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담는 그 제목도 참 좋죠.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치마 밑 풍경에 바람이 쉬엄쉬엄 쉬어가는 풍경사는 아주 낡은 흔적이 없다. 부처님도 금칠옷이 달아 노란 누더기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뜰의 늙은 소나무 한 그루도 가지가 땅에 닿을 듯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안 넘겼네.
지금 여기 읽었거든요. 이 그림하고 이 내용이 일치하나? 뜰의 손 늙은 소나무 한 그루도 가지가 땅에 닿을 듯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 그림인가? 뜰의 늙은 소나무 한 그루도 가지가 땅에 닿을 듯이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이게 이 그림과 좀 맞나? 그러면 앞에 이 그림은요? 청암 풍경에 바람이 쉬엄쉬엄 쉬어가는 풍경산 아주 낡은 흔적이었다. 뭐 하여튼 넘어갑시다. 절식구라고는 떼떼중이라 불리는 아이와 늙은 스님뿐이었다. 물론 한낮이 되면 돌섬에 머물다가는 흰구름 한 조각이나 이끼 낀 돌담 구멍을 들락거리는 다람쥐도 아이에게는 절식구였지만 허리가 휜 늙은 스님은 뜰의 소나무를 닮아 소나무 스님이라 불렸다. 소나무 스님은 하루종일 끈을 들고서 향기나는 나무로 목탁이나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떼를 깎으며 절을 지켰다. 스님은 향나무 토막에 10번 끌질할 때마다 절을 한 번씩 했다. 그러다 졸리면 돌샘의 찬물에 눈을 씻고 다시 끌질을 했다. 목탁이나 나무 그릇 하나가 완성되려면 수천 번 절을 했다. 스님, 왜 끌질할 때마다 절을 하세요? 절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만들 수 없잖아요. 더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목탁이나 나무 그릇에 내 마음을 담고 싶어서다. 소나무 스님은 참선이나 연불에는 흥미가 없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농사꾼처럼 오직 끌질을 할 뿐이었다. 아이는 참선이나 연불을 배워 다른 절의 스님들 흉내를 내보고 싶었다. 스님, 참선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스님이 되고 싶어요. 나도 참선 잘하고 연불 잘하는 스님이 부러울 때가 있단다. 그렇다면 배우셔야죠. 글자를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끌질이 더 편하다. 땀 흘리며 나무 깎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참선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나는 참선하는 것보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게 더 편하단다. 아이가 소나무 스님에게 배운 것이라곤 기니때에 반반한 바윗돌에다 산새들 먹이를 놓거나 부처님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거나 푸른 대나무를 쪼개 조리를 엮거나 숲속에서 죽비로 쓰일 물풀의 나무를 찾는 일뿐이었다. 풍경사는 늘 조용했다. 지나가는 새나 구름이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뜰 언저리를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 또한 풍경사는 가난했다. 먹거리가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큰 그릇에 주먹 쌀밥처럼 생긴 수국을 두어 송이 꺾어 넣은 적도 있었다. 그날 소나무 스님은 아이를 껴안고 법당 마룻바닥에 눈물을 떨어뜨렸지만 법당 안은 수국꽃빛으로 한가득 환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풍경사는 기니 거르는 일이 없어졌다.
하얀 눈으로 산길이 막히는 날만 빼고는 소나무 스님이 공들에 깎은 목탁이나 나무 그릇을 구하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새벽같이 나타나서는 남보다 더 큰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소나무 스님은 목탁과 나무 그릇을 똑같은 크기로 한 개씩 주문한 순서대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더 빨리 만들 줄 몰랐다. 소나무 스님은 하나하나를 모두 자기가 쓴 목탁이나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레 깎고 다듬었다. 물론 사람들의 주문 순서를 받아 적는 일은 아이의 몫이었다. 손님 스님들에게 귀동냥한 짧은 실력이어서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어물쩍 넘어가곤 했지만 그러나 순서를 잊어버리는 실수는 자주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같은 모습은 없었다. 아이는 눈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코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등등 사람들의 다른 모습으로 좋은 순서를 기억했다. 기계를 하나 들여놓으면 나무 그릇을 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나이는 속일 수 없지. 곧 몸져 눕고 말 걸세. 손님 스님들이 소나무 스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마다 벼락벌처럼 머리가 동글동글한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이가 보기에 그들은 소나무 스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는 소나무 스님의 눈만 잠깐 보아도 속마음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목탁을 깎는 마음, 나무 그릇을 깎는 마음, 웃는 마음, 우는 마음, 별을 보는 마음, 바람을 보는 마음 등을 헤아렸다. 하지만 손님들의 말대로 소나무 스님은 해와 달이 바뀔 때마다 눈에 띌 만큼 쇠잔해져 갔다. 마침내 소나무 스님은 서쪽 새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병이 나 자리에 누웠다. 포근한 달빛 아래 진달래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한 스님이 풍경사를 찾아왔다. 소나무 스님은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해 방에 누워 꼼짝을 안 했다. 아이는 한약을 다리다 말고 걱정 반, 불만 반으로 입을 빗쭉 내밀었다. 목탁을 구하러 왔으면 그냥 돌아가시지요. 난 소나무 스님의 친구다. 힘이 들어 말도 못하세요. 이럴 때 친구가 필요한 거다. 친구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생소를 바지에서 나는 푸른 연기에 콧속이 따갑고 눈이 매웠다. 우리 스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정말로 좋은 나무 그릇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으셨어요. 좋은 나무 그릇은 어떤 건데? 친구 스님의 물음에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하늘에 있는 별까지 다 담을 수 있는 나무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 그릇은 누가 만들었는데? 물론 우리 스님이죠. 그런데 다른 나무 그릇이 또 필요하단 말이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쁘게 둥글지 않고 심술 부리는 사람 마음처럼 삐뚤어져 있거든요. 생솔가지가 연기만 내고 잘 타지 않자 친구 스님이 입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서 별을 담을 수 있는 나무 그릇이라 하고 중을 걸었다. 그러자 아이가 마른 가지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우리 스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별에도 사람이 살고 있대요. 별에서 다시 태어날 거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데요. 스님, 정말 그럴까요? 우리 스님은 벌써 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어젯밤에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별을 담을 수 있는 나무 그릇을 만들었으니 이제 할 일이 없군 하고 말이에요. 그 나무 그릇은 어디 있는 거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에 꼭꼭 숨겨두고 그러시는지. 너희 스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무심코 쓰고 있을 게다. 정말이에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나무 그릇인지도 모르지. 그럴 리가요. 제 나무 그릇은 모가처럼 삐뚤빼뚤 아주 못생겼는데요. 참 그렇다고 했지. 결국 친구 스님은 좋은 나무 그릇을 보지 못하고 풍경사를 떠났다. 소나무 스님이 참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눈총을 주어서 했다. 친구 스님은 소나무 스님의 운명을 알고 왔는지도 몰랐다. 풍경사를 떠나면서 징검다리를 아주 천천히 건넜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다. 친구 스님은 떠나온 지 채 보름도 못 되어 슬픈 소식을 들었다. 소나무 스님이 아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고는 호련히 눈을 감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사실과 조금 달랐다. 그날 낮에도 아이는 돌샘물을 기르다가 한약을 따려서 자신의 삐뚤어진 나무 그릇에 담아 소나무 스님 방으로 갔다. 스님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라 보였다. 병을 참고 견디는 표정이 아니라 병을 껴안고 있는 온화한 얼굴이었다. 아이는 무척이나 기뻐서 스님을 큰 소리로 불렀다. 스님, 스님. 하지만 소나무 스님은 미소를 지은 채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는 소나무 스님이 아주 깊이 잠들어 별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한약이 된 나무 그릇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뜰이 늙은 소나무 밑동에 기대어 한나절을 울었다. 잎이 낀 돌샘에 노을 한 조각이 떨어지자 소나무도 우 솔바람 소리를 내며 함께 울었다. 아이는 소나무 밑동에 한약을 쏟아붓고는 돌샘으로 갔다. 나무 그릇을 씻고 소나무 스님께 마지막
저녁밥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마음까지 꼭꼭 담았어. 산그늘은 머루알처럼 까매졌고 땅거미는 부처님 꽃이라 불리는 수국이 몽실몽실 핀 돌샘까지 내려와 스물거렸다. 아이는 돌샘에 나무 그릇을 넣었다. 새벽에는 이슬이, 낮에는 흰구름이, 저녁에는 노을이 다녀간 돌샘이었다. 이제 별들이 돌샘에 내려와 반짝였다. 아이의 비뚤어진 나무 그릇에도 또록또록 빛나는 별이 2개 담겼다. 그때 아이는 나무 그릇 속에서 소나무 스님의 미소 짓는 얼굴과 맑은 2눈을 보았다. 이건 책 뒷표지예요. 나무 그릇에 별을 담은 스님과 그 별을 마음에 담은 아이야. 낡은 절 풍경사에는 조약돌처럼 머리가 동글동글한 아이와 가지 굽은 소나무를 닮아 머리가 흰 스님뿐입니다. 머리가 흰 스님뿐입니다. 스님은 하루 종일 향나무로 나무 그릇을 깎습니다. 끌질 10번에 절 1번. 나무 그릇을 하나 만들려면 스님은 수천 번 절을 합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는 그런 스님이 마냥 좋기만 합니다. 그래도 스님이 만들어준 나무 그릇은 몸내 마음에 들지 않죠. 예쁘게 동글지 않고 모가처럼 삐뚤빼뚤하거든요. 스님이 온 마음을 다해 나무 그릇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는 스님의 나무 그릇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시리즈의 제목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는 마음동화였지. 제가 읽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애들하고 읽을 책이 아니네. 어른들이 읽고 생각해야 돼. 어른들을 위한 동화네. 이게 그 불교적 배경을 가진 그림책들 보면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님들이 마음이 너무 넓어. 여기도 보니까 뭐 산새들이 먹으라고 가끔 바위 위에 뭐 먹거리를 갖다 놓는다 하죠. 이번 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책, 그 이런 뭐더라? 어? 뭐라고? 아, 그래. 꽃그늘 화난물. 정채봉 시인이 법정스님을 생각하면서 쓴 그 그림책도 보면 거기 나오는 스님, 그러니까 법정스님이라고 상징되는 분이 이 스님하고 똑같은 짓을 해. 밤에 동물들이 와서 혹시 먹을지 모른다고 갈무리 했던 무 같은 걸 막 이렇게 흩어 놓는다니까. 와, 진짜 스님들 참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타고 살아보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래서 출가한다 봐요. 처자식하고 살면서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 저는 뭐 처자식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도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우리 모기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미워 죽겠고. 근데 스님들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몰라. 진짜 마음의 깊이?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깊은 마음을 가진 분들처럼 살라고 하면 우리는 불합격이죠, 불합격. 이거 좀 기독교적 표현을 빌리면 저는 구원이 안 돼. 흉내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출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가 안 돌아가. 그죠? 이 스님은, 예, 그, 공부를 많이 못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 향나무를 끌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뭐, 불공을, 경전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수양하는 게 아니라, 향나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알아요? 모르지? 제 전공이 목조각이죠, 목조각. 그거 알아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집이 가난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지원해서 이제 합격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대구공고나 대구상고가 이제, 인문계보다 카트라이트 더 높아서, 사실은 인문계 가고 싶었지만, 이제 집안 형편상 대구공고를 지원했어. 속으로는 떨어지기 바랐어요. 떨어지고 인문계에 되면 혹시 한번 내가 땡깡을 부려보려고. 근데 이제 홀어머니가 삼형제를 겨우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이미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서 섬유공장에서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서문시장 지하에, 지금도 있지,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식당가가 있어. 식당가. 그 식당가에서 어머니 이제 우리가 다니던 비산동 교회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그 국수 만들고 약밥 이런 거 만들고 김밥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얼마씩 주급을 받아서 우리 네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장남인 형이 이제 어떻게 고생하고 이제 돈 벌다가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제 엄마 혼자서 형을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 당시 형편으로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라면 한 박스를 우리 집에 줬어요. 동사무소에서는 밀가루 한 포대씩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라 하지?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개념이죠. 그 주변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이제 그런 형편인 걸 뻔히 알면서도 형이 고등학교를 간 걸 보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도 정말 고등학교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마음에 내가 또 듣긴 얼핏 들었어.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그렇게 했대.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다 공부를 못 시키겠으면 둘째가 제일 똑똑하니까 둘째를 공부시켜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제가 둘째잖아요. 그 말이 내게 딱 박혀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희한히 지가 갔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뭐 빚내놓으라는 식으로 채권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야 되는데 지가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는 나중에 의대 가가지고 막 지금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죠. 우리 형 병원 가본 사람 있나 몰라? 아니 로컬로서는 대학병원 다음급이죠. 병원이 10층짜리 베드가 몇 개 있다더라?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뭐 이런 걸 따질 때 베드 수로 따지거든. 알아? 그래, 하여튼 내가 고등학교 넘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까딱하면 전두환의 후배가 될 뻔했잖아. 대구공고 자동차과에 합격을 했어. 원래 내 지원은 전자과에 했는데 전자과에는 성적이 안 됐나봐. 그걸 밀려가지고 후순위 지명을 한 자동차과에 합격을 했어. 근데 형편이 돼야지. 집안 형편을 봐도 빤해.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진짜 제 구원자가 나타났죠. 저와 같이 그 양아치처럼 살면서 검정고시를 같이 하던 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서 엄마도 없어. 누나하고 둘이서 그 당시에 저 만촌동에서 이렇게 고학하면서 이랬는데, 이 친구는 아주 생활력이 강해서 이 친구 권유로 제가 따라다니면서 신문팔이 하고 이렇게 주간지 팔이 했다 했죠. 14살 때 15살 때 서문시장 2층에 가면 그 포목점이 있어요. 천 같은 거 파는 포목점은 손님이 별로 없어, 오전에. 그래서 아침 일찍마다 이제 그 포목점 주인 아줌마들이 문을 다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할 일이 없어. 손님이 오후에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거 이제 그 포목점 아줌마들 심심하다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옐로우 페이퍼죠. 주간지, 썬데이 서울, 뭐
그때 우리가 판 그 주간지는 주간중앙이라고 중앙일보에서 내는 주간지인데 연예계 소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실은 그 포목점에 가서 그 친구가 같이 막 외치러 다니는 거죠. 주간중앙 왔어요. 주간중앙요. 한 부에 50원이에요.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막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우리 그 주간지를 사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또 한 번 저한테 기회를 줬어. 걔가 어떻게 아는지 큰 포스터를 하나 구해가지고 나한테 왔어. 상도야 우리 여기 가자. 그게 뭐였는가 하면 국비직업훈련은 원생 모집 포스터였어요. 제 직업훈련 나온 이야기 자주 했죠. 서울에서 그 당시에 국비로 그 유경재단에서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그 정수장학회라는 재단이 있어. 그 산하에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수기능대학 하면서 그 직업훈련에서 국비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근데 공고에 가면 3년 동안 해가지고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데 직업훈련원에 가면 1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없지 그 대신에 1년 만에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는 거야. 저한테는 그때 그 소식이 복음이었어. 내가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하는지 자립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업훈련 올라갔죠. 그 직업훈련에 갈 때도 내가 전자과를 지원했거든. 근데 또 뭐 밀렸나봐. 그러니까 목공학과에 합격했다. 근데 1년 동안 목공에 배웠죠. 이 그림책 보면서 내가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이 스님이 끌로 향나무를 깎는다 하잖아요. 제가 배운 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조각이고 하나는 가구라. 이 분야가 다르거든요. 1년 동안 이 두 분야를 배웠는데 저는 이거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훈련 내에 다니면서 1년 동안 실기에서 항상 꼴찌를 했어. 나무를 이렇게 손댈 때는 나무 결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이래야 돼.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나무 결을 거꾸로 칼질하고 뭐 이러다가 그럼 결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럼 손에 막 찔리고 막. 가구와 조각을 2개 배우는데 가구 제작 하나 하고 목조각 배우는 거죠. 목조각 할 때 끌질해야 돼요. 끌이 뭔지 알아요? 알긴 알아? 칼 말고 아주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죠. 손으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이거 망치로 두드려서 거친 나무를 툭툭 조각 잘라내는 이런 도구입니다. 스님이 지금 이거 향나무로 그 그릇을 깎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과기 깎았다니까? 이 스님이 만든 게 한자로 과기라고 하죠. 과일 담는 그릇 이런 뜻인데 뭘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 뭉퉁한 나무, 향나무 이런 걸 구해다가 이거 그죠? 안을 파고 겉을 깎아내고 이래가 그런 모양의 형태를 만드는 거. 이게 쉬운 거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스님은 지금 하나 만드는데 뭐 1000번, 몇천 번을 절을 한다고 했죠. 10번 끌질할 때마다 한 번 절하니까 끌질을 몇 번 했는데 10,000번 이상 해야 된다는 뜻이야. 어쩌면 그 끌질을 하면서 많이 배운 스님들이 그 부처님 그 설법을 기록한 그 경전을 읽듯이 그래? 이분은 끌질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갔던 이런 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 하고 어제 네이버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뭐 블로그마다 글들이 전부 이런 거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세상에 그런 그릇이 있을까? 기사코 그런 그릇이 있으면 참 좋겠다. 기사코 전부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치챘어요. 이제 이 제 강의 꾸준히 나온 분들은 책 읽다 보면 딱 눈치챌 수도 있는데 비유죠. 비유.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꼬마 동자승이 갖고 있는 그 스님이 만들어준 모난 그릇은 삐뚤빼뚤하다 하고 그죠.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거 제가 제 스승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도 들어서 그런지 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이 스님이 만든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게 바로 이 꼬마구나 이 생각이 딱 바로 들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는 거야. 지금 그릇을 계속 갖고 있고, 뭐 스님이 동자선한테 마음을 담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준다 했는데, 하고 끝내면 안 만들어주고 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삐뚤빼뚤한 그 어린 스님이, 어린 동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못난 그릇, 같은 자기 자신, 이걸 비유한 거죠. 그래서 스님과 일생을,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꼬마가 스님과 함께 살면서, 마치 향나무가 깎여져서 그릇이 되듯이, 이 모나고 부족하고 빼뚤빼뚤한 이 어린 꼬마가 큰 스님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꼬마가 그 스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옛날에 왜 우리 윤리책인가 도덕책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동화 있었죠. 어디 있었지? 국어책에 있었어요. 그 책 보면 큰바위 얼굴을 어떤 마을에 전설이 내려오잖아. 큰바위 얼굴을 큰바위 얼굴을 닮은 그 위대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하고, 그 마을 뒷산에는 아주 인자한, 그죠? 그 할아버지 모양을 한 얼굴을 가진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걸 보면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죠. 우리 마을에서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늘 듣고 자란 이 주인공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늘 기다리면서 살았어. 근데 나중에 이 꼬마가 늙어 죽을 때 돼도 안 나타나잖아. 그 이야기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늙어버린 노인이 된 꼬마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았군요. 이렇게 알아서. 큰바위, 그 인자한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할 것 같은 그 큰바위 얼굴을 계속 보고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왜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이라고 해요. 본. 교육학 공부해보면요, 가장 강력한 교육 방식은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받는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롤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 근데 우리가 맨날 악다구니 써가면서 막 고함 지고 이러는데 애들 우리 닮지 뭐 누구 닮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이 생긴 것이, 희망이 이제 보인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어린 동자선이 가지고 있던 그 못나고 삐뚤빼뚤한 작은 그릇 있잖아요. 그릇 자체로는 참 부족하고 못나 보이지만 아마 이 어린 꼬마 스님을 그 그릇에 비유했겠죠. 꼬마 스님도 뭐 일찍 절에 왔으니까 뭐 공부 많이 했겠어요? 뭐 부모님한테 버려졌나? 절에 웬만큼 해서 일찍 이렇게 들어와서 스님하고 살 정도 되면 뭐 부모님이 없거나 구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불교적 집안에서 자랐으면 그렇게 됐을지 몰라. 저는 어릴 때 주변에서 저보고요, 목사 되는 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 왜? 나는 기독교적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집안 형편 어렵고 뭐 그러니까 내보고 목사 되는 사람 진짜 많았다. 특히 내 대마하고 돌아다닐 때 운동권 하지 말고 목사 되라 하면서 이런 사람 진짜 많았어.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오버랩 때는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들은 말씀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에게서 나아지지만 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빚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성당은 어떻게 세례를 주는지 몰라.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 그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거 영국에서 이제 전통이 확립된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어요. 모든 개신교인은 이 신앙 고백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세상 어디에도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뭐 이런 거 없죠. 그럼 뭐 돈 모으는 거, 돈 따시고 배부르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 장로교회에서는 뭐 두리뭉실하고 희미했지만 그렇게 가르쳤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이제 세례 주는 목사님이 묻거든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럼 합격이야.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걸 세뇌당하듯이 배웠어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였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걸 제대로 알게 됐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는 말이 종교적으로 들리면 하나님 하지 말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담는 그릇인 거죠. 오늘 이 그림책을 버전으로 하면 사람은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는 그릇인 거죠. 무엇을 담으면 마음을 담는 그릇. 이상하다니까? 그릇은요, 금방 콜라를 담았다가도 쏟아내고 판타를 담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그릇은 복된 거라. 참 이상한 일인데. 내가 조금 전까지 막 열받아가지고 미워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여러 번 어떤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싹 비워지고 다른 마음이 들었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인 거야, 구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다른 말을 들으면 다른 마음이 내게 딱 들어와서 담겨요. 그래서 사람은 복되다니까?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을 흙으로 지었대. 이 책에서는 향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릇이라고 비유했지만,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대.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나 그릇으로 지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흙으로 지었다고 해서 우리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이런 깊은 인식이 없었고, 진짜 문자 그대로 들었어. 아, 하나님이 초등학생들이 왜 미술 시간에 종이 찰흙 사오잖아. 그거 가지고 쫑딱쫑딱 해가지고 뭐 만들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흙을 막 진짜 이겨가지고 왜 그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 물레 돌려가지고.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정통적인 기독교는 다 이렇게 안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흙으로 사람 빚어놓고 그 코에 콧김을 훅 불어넣었대. 그랬더니 짜잔하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저 어릴 때 이렇게 배웠거든. 나중에 크고 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뭐 과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황당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뭐 진화니 뭐 계속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죠? 왜, 흙은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를 내는 거죠. 어떤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내는 것이 흙이에요. 갈아엎고 나서 다른 걸 심으면 어떻게 돼? 다른 것은 또 열매 맺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참 복된 존재라는 거죠. 내가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은, 흙은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사람이 눈에 들어가면 짜증나고 막 모든 만물이 썩어서 막, 그죠? 이 모이는 곳이 흙이기도 하고. 흙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더스트라고 되어 있어. 영어 성경이고 더스트. 그리고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흙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는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흙은 사실은 만물의 찌꺼기들이 집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만 거기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풍성한 결과를 내는 게 거기잖아. 그 청도 가면요, 봄 되면 한 5월달쯤 되면 내 청도 이서 쪽으로 넘어가면요, 그 청도 일대가 전부 복숭아밭이야. 너무 보기 좋아. 겨울에는 황량하잖아요. 먼지 날리고 이런데 복숭아 씨가 심어져서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풍성하다니까. 인생도 이어갔죠. 그래서 너무 복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이 꼬마 스님이 가진 못난 그릇처럼 꼭 이 책 읽다가 꼭 내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삐뚤빼뚤하고 못났고 있잖아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뭐 하여튼 애정결핍에다가 여러분들은 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20년 30년 간다고 하잖아. 저는 어릴 때 이 충분한 이 애정의 공급을 못 받았어. 너무 불안정하게 자랐거든. 아니, 주변에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했죠. 아버지 시체를 내가 직접 목격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그래서 사과를 못 먹잖아. 아버지 산소에 매장하는 날, 하관하는 날, 우리가 다니던 교회 산소에 아버지를 묻었는데, 형은 이제 장남이니까 아버지 영정을 메고 이렇게 하관하는데 직접 이렇게 참여했어. 나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비켜 있으라 했어. 내 동생은 어디 치즈집 갖다 놓고. 나는 따라가긴 했는데, 하관하는데 있지 말고 멀리 있으라 하면서 누가 사과를 하나 줬어. 그 사과를 깨물면서 내가 그 장면을 봤거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과를 먹으면 막 올라와. 근데 엄마는 뭣도 모르고 막 여기서 거실에서 놀면서 사과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갖다 준다. 물론 조각 내가지고 한 2조각 정도 주면 내가 겨우 먹지만, 저는 사과 한 개 통째로 못 먹어요. 내 자발적으로 내 사과를 좋아서 먹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 때문이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를 떠나서 계속 살았다 했죠. 친척집에 보내지고 또 엄마하고 합쳤다가 다시 직업훈련소 올라가고 막 이랬으니까 어린 시절에 아주 심각한 애정결핍. 그리고 친척집 얹혀 살면서 눈치. 지금도 저는 얼마나 이 눈치가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연구소의 주인인 줄 알고 있잖아. 내가 강의도 하고 막. 나도 여기 오면서 늘 눈치 본다니까. 오늘은 저녁에 밥은 주나 안 주나. 다시 50분 되면 내가 안 주면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하고 밥 도락 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는 얻어먹고 올 줄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출근하면서는 항상 목이님 얼굴을 표정을 살피잖아. 성질은 내가 버럭버럭거리니까 내 성질 들은 것 같지. 아이고, 저 인간 성질 맞춰주는 목이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젯밤에도 오늘 강의를 해야 되잖아. 강의를 하면 전날 밤에 이제 오늘 강의를 할 책을 이제 의논해서 정하잖아요. 그 책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컴퓨터 옮기고 이거 사진을 찍고 해야 돼. 내가 어제 9시인가 9시 반까지인데 요 방에서 내일 강의는 무슨 책을 할 거야 하고 이제 물으러 오거든, 목이님. 그래서 9시 반까지인가 기다렸어. 안 와.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 내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제 임기척을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이 없어. 나중에 연구소에 아무도 없어. 다 갔어, 지금.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한테서 들을 말이 없어가지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강의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이 그릇 자체가 문제투성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 교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 했죠. 제가 어디 가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그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너무 복되니까 뭐라고 고백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 오늘 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라는 그 못난 그릇에, 바울도 성질이 더럽거든.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유명한 사람이지만 성질이 굉장히 막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아. 근데 자기가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는가 하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투박한 질그릇과 거기에 담긴 보배, 이건 아주 뭐야 이거 휴지 하나 더. 평소에는 강의 준비하면서 휴지도 갖다 꺼내놓고는 그리 같이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내 콧물 흘리기나 눈물 흘리기나 뭐 니가 이 강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해야 가서 강의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자기는 질그릇까지 투박하고 못났고 이렇다는 거야. 근데 자기에게 담긴 마음은 너무 풍성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질그릇도 아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낮추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난 바로 드는 생각이 나는 깨진 질그릇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린 시절에 금이 많이 간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난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걸 잘 못해. 이게 큰일이에요. 내가 만약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걸 잘했으면 난 여기 연구소 이런 데 안 했지. 진천동에 안 있고 어디 있겠어. 최소한 수성구 있거나 아니면 저기 대치동 가 있거나 이렇게 했지.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니까. 내가 가진 자녀교육에 대한 노하우 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유천동에 처박혀 있는 게, 근데 이게 내가 결정적 흠결이 있거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소시오패스까지는 아니고, 소시오패스 알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공격적 본능은 없어. 너무 약하고 이래가지고. 근데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성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어. 난 누구하고 인사를 못 하잖아. 알죠? 연구소에서 축 치고 있는 엄마들하고 내가 눈을 잘 못 마주치죠.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가도 그렇게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는 형들 누나들 앞에 가도 내가 인사를 못 한다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교회 안에 살면서도 난 가면 내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멈추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반갑하고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제발 그런 사람들 내 가까이 안 오면 좋겠어. 근데 어떤 형들은 항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하고 악수하는 형도 있다. 그 형은 옛날에 저희가 헤맬 때 16층인가 아파트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거든. 16층에서. 그래서 죽을 뻔했거든. 죽을 뻔했다가 부사 인생으로 살아난 형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남은 인생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산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남은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이 형은 교회만 오면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몸이 별로 안 좋지. 쩔뚝거리면서 교회만 오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악수한다니까. 우리 외면하고 있는데도 막 상대를 하면서 막 그래가 악수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나는 막 교회가 막, 근데 진짜 이 뭐야, 옹이 많은 그릇. 옹이는 뭔지 알죠? 이 옹이 깎아가면 진짜 힘들거든. 막 뭉쳐가지고 나이트에 뭉쳐있는 것처럼 비틀리고 이래가지고 그거 깎는데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깨진 질그릇 같다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대전교회 가가지고 오늘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마치 깨진 질그릇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대전교회 있는 어떤 할머니인가 어떤 큰 누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옛날 시골에서는 깨진 장독 뚜껑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철사로 얽어놓는데,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
뭐라 하는 거, 간수를 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금 이렇게, 연전에 채취오면 바닷물하고 이렇게 많잖아. 그래서 그 바닷물을 빼내야 되는데, 그럴 때, 시골 할머니들은 깨진 장독 뚜껑을 철사로 얽어가지고 일부러 거기다 소금을 담아놓는데, 그럼 깨진 틈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깨진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가르쳤어요. 그 누님이 저한테 그렇게 화가 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못난 그릇이라도 다 용인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 나는 깨진 질그릇 같아. 근데 하나님이 깨진 질그릇도 용인하게 사용하는 그 시골 할머니처럼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내가 담대해져.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꼬마 동자승이 나무 그릇 사러 오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기억한다 하잖아요. 근데 사러 온 사람들이 다 다르대. 코가 큰 사람, 코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우리도 애들 키우다 보면요, 뭐 잘하는 애, 뭐 못하는 애, 뭐 다양하죠. 잘 못 어울리는 애, 잘 어울리는 애 있고요. 잘 어울리는 애는 또 공부를 잘 못하네. 각각이 가진 고유의 어떤 것이 있어. 그것마다 다 다른 거죠. 연기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니까? 근데 각각 고유의 그릇마다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장을 담고 싶으면 조그맣게 만들어. 간장 조금씩. 맞죠? 아니면 넓은 큰 대접, 비빔밥 할 때 그래? 큰 대접 같은 데는 밥을 비벼서 덜어서 먹고 이러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 왜? 제사 나물밥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다 용인한 그릇이 되고 싶죠. 밥그릇. 이런 거 적당한 크기로 이쁘게. 엄마들도 그릇 모으는 게 취미더라. 우리 집에서 지금 2식구밖에 안 사는데 무슨 영국에서 온 한 번도 꺼내진 않아 또. 손님 오면 쓴다고 사는데 집에 손님이 와야지. 우리 와이프는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특히 애들 오는 거 정말 싫어한다니까.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애들 오는 거 좋아했으면 연구소 내가 만들었을 거라. 우리 집에서 상담하고 뭐 이러면 되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학교 선생하다 보니까 애들 떠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직업병. 그 연구소 무슨 행사인데 절대 안 오잖아. 애들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내보고 페스탈 놓치라 해.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하고 알까기 하고 앉아있나. 근데 사실은 제가 페스탈 놓치가 아니고요. 저도 초딩이거든,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애들 알까기 하면 내가 한 번도 양보하거나 지진 않잖아. 오목을 두거나 뭘 해도, 공기를 하거나 뭘 해도 내가 이기고 싶어. 왜? 제 정신연령이 초등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 그래서 저를 대할 때 어른처럼 대하면 안 돼. 우리 진서 엄마가 진서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를 자꾸 어른 취급한다? 나도 조금 마음에 기스만 나면요, 내가 움츠러들어서 자폐처럼 된다고 했죠. 자폐대가 가잖아, 집에. 지난 금요일인데 저녁에 성형외과 모임 못하고 그냥 갔잖아. 목이 하도 고함을 지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어린애처럼 스스로 움츠러들어가지고. 내가 아까 화장실 갔잖아요? 화장실 가서 기도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수가 담긴 게 분노밖에 안 담겨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흙은요, 수천 년 동안 갈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니까.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담아봐. 마음을 표현하는 건요, 한계가 없어. 사람인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잖아요.
저는 B형이라고 했죠. B형은 특히 이기적이야. 오이지라고 했잖아.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고.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인정돼. 인정. 난 정말 이기적이고 부모 형제도 내게 이익이 되면 부모 형제고 아니면 내가 원수처럼 여기 사람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내게 다른 마음이 담기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내가 어디 가서 귀히 여김을 받으니까 내가 거기 살고 싶으시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처음으로 내가 거기서 사람 대접을 받았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받았으니까. 사람이면 된다 이 카드. 그리고 진짜로 그 거짓말 같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이 나를 빚어가지고, 이 스님이 끌로 나무 그릇을 만들듯이 어떤 마음과 말로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우리 6학년 여학생 3명하고 제가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내하고 수학 공부하던 애들이 한 20명 되는데 다 어디 갔는지 지금 4명밖에 없어. 나를 무시하나 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수학 공부는 내처럼 시켜야 되거든. 애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심심하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니까. 6학년 여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데 그런 말 했어. 너희들이 앞으로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수월하게 하려면 지금 책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고학년들 위한 책도 자꾸 사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애들이 한 책을 만나서 그 책이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이는 그런 재밌는 책이 있다 하더라. 셜록 홈즈 시리즈를 그래 좋아한다며? 추리는? 하여튼 한 권이라도 그런 책을 만나야 돼. 아 너무 재밌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맛을 알게 되죠. 맛을 알게 되면 계속 책을 읽게 됐어요.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14살, 15살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가지고 이제 일하러 돈 벌러 다니면서 내 처음 직업 이야기를 했지. 인쇄소 사원으로 취직해가지고 뭐 신부름 다니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야학에 다니던데, 그때 지금 만촌동에 가면 메트로팔리스 있죠. 메트로팔리스 자리에 원래 군부대가 있었어요. 국군통합병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학교 이런 세 부대가 거기 한꺼번에 있었어요. 지금 국군통합병원은 대전으로 갔고, 국군의무사령부도 대전으로 갔고, 통합병원은 영천으로 갔나? 국군간호학교는 또 어디로 갔고, 이거 다 흩어졌어. 그리고 거기 메트로팔리스가 들어선거라.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 국군의무사령부에 있던 어떤 아주 그 인품이 훌륭한 중령이 그 국군의무사령부 약제실장인가 뭐 이랬어요. 무궁화 2개. 그분이 저 같은 부르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가르치겠다고 자기 부하들을 동원했어. 그래갖고 메트로팔리스 바로 길 건너편에 그 동부정류장인데 그 당시 빈 공터가 많았거든. 빈 공터에 가건물 2채를 지었어요. 교실 2개 만들어가지고 그 사병들이 대학 다니다 군대 온 사병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검정고시를 가르쳤어. 음악미술 체육만 대학생들, 음악은 영대, 음대를 다니던 어떤 여학생이 와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예체능만. 그리고 주요 과목은 전부 군인들이 가르쳤거든. 근데 거기 다녔어. 거기 다녔는데 내가 그때 14살, 15살인데 사춘기잖아요. 그 같이 이제 불우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호기심에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여학생을 미행했잖아. 그 여학생 미행, 그 양이 그때 범어동 살았는데, 지금은 범어동 개발대가 뭐 땅값이 엄청 비싸졌지만 그때는 대구의 최외곽 막 이랬거든. 범어동까지 내가 이렇게 따라갔다. 따라가가지고 걔 사는 집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우리 집으로 갔어. 근데 다음날 내 학교 가니까, 야학 가니까 이 여학생이 담임선생한테 꼬바른 거라. 내가 지금 따라왔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갔잖아요. 제가 불려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잔소리 들었어. 김군 자네는 지금 불안 환경에서 열심히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이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 되겠는가. 그때 나를 모락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다니던 아주 키 작은 수학선생님이에요.
교무실도 그 가건물이니까 교실 2개, 교무실 1개인데 교무실이 4방만 해, 4방. 거기 불려가서 막 한참 그 잔소리, 나는 별로 의미 없었거든. 그냥 한 짓이야. 근데 내가 그 학생을 뭐 엄청 좋아해서 따라하는 것처럼 막 지금 큰 뭐, 그럼 막 혼났다. 혼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지겹잖아, 잔소리 들으니까. 그 선생님 어깨 너머로 딱 보니까 그 교무실에 이런 높은 책장이 2개 있어. 거기에 책들이 쫙 붉은 책들이 꼽혀 있더라니까. 삼성 세계 문학 전집 하면서. 근데 혼 다 나고 나오면서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선생님 내가 이 책 빌려놨는데요.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책인지 내가 빌려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빌렸어. 반납하고 빌리고 반납하고. 그 책 다 읽었잖아. 거기 있는 2책장에. 그때 내가 읽었던 책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톰 소의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몬테크리스토 백작, 달따냥과 삼총사, 아사왕과 원탁의 기사, 뭐 이런 책도 있잖아. 세계 명작이지. 청소년시기에 딱 읽을 만한 세계 명작. 너무 재밌었다는 거. 그게 나중에 훗날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 가는데 아주 큰 뒷걸음이 된 거죠. 어휘력 이런 게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우리 형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한자를 썼어. 근데 내가 한자를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문맥에 맞춰서 그걸 다 읽어냈다니까. 물론 틀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나중에 되니까 내가 한자 쓸 줄은 모르지만 조선일보에 등장한 한자는 내가 다 읽었어. 내가 천재인가? 근데 사실 천재가 아니고요. 그때 그 교무실 뒤에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을 내가 탁 치는 대로 다 읽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책과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그때는 의미를 몰랐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주 그게 중요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래 여학생들 수학 공부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주절주절 했다. 저거는 뭐 공부 안 하고 그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있으니까 기분 좋겠지. 근데 안 그럴 때니까.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을 내가 빚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고 싶어서. 혹시라도, 그죠? 그런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책벗이라는 수업을 하는 거라. 괜히 1학년들하고 알까기하고 앉았잖아요. 엄마들은 표면을 보니까, 저 선생님은 뭐 책벗 한다 하면서 애들하고 맨날 알까기만 한다. 일단 애들이 저를 좋아해야 되거든. 1학년들이 이 할아버지를 뭘로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 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계속 내한테 알까기 도전하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관계가 생기고 해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요. 책은 사실 핑계지, 매개지, 매개. 물론 그러면서 책도 읽어주죠. 책도 읽고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수준 높은 수업이다. 저는 대학생들하고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초딩들하고 있잖아요. 책을 읽어주다가 내가 그 책에 숨어있는 의미 이런 걸 질문하고 이러잖아.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표면적인 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애들한테 일부러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머리 쥐나도록 짜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난주에 내가 저 모기 잡는 책이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했잖아. 내가 아이들한테 뭘 주문한 줄 알아요? 모기를 잡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라. 그 10가지를 쓰라고 했어. 뭐, 살충제를 뿌린다, 뭐, 이런 건 다 탈락이다. 그러면 애들 어떡하냐? 한 시간 동안 머리 짜내면서 생각하는 거라. 어떤 애는 결국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모기가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다. 이런 거. 창의적이죠? 내가 바로 합격시켰어. 그럼 10개 아니라도 1개라도.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우리 아들 키울 때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엄마들은 뭐 잘 모르니까 뭐 교재가 있어요. 캐사코 뭐. 커리큘럼은 어때요? 캐사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도 자기가 만난 어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빚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빚어져 가요. 이 마음 그릇이죠. 뭐 별빛을 담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준 높은 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표면적인 묘사를 읽으면서 그 표면적인 묘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말 있죠. 부처님이 무슨 달마 스님인가? 달마 스님이 뭐 손가락으로 뭘 달을 가르쳤다 했나? 아이씨, 뭘 가르쳤대. 쳐다보라고. 그 불법의 세계 정토를 가르쳤대. 예를 들면 그죠? 어디를 바라보라고.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손가락만 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림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책에 묘사된 표면적인 문자로 기록된 의미만 읽을 게 아니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이걸 포착해야 되죠. 책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문자에만 사로잡혀 있어. 그건 1차적인 거죠. 물론 수능을 잘 치려면 그걸 잘해야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걸 보고 영어로 말하면 reading between the lines, 행간의 숨은 뜻 찾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의도를 알아채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채는 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읽기를 시켜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들이 정답을 다 알려주지. 친구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 사이좋게. 잘 어울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친구하고 잘 못 어울리는 놈한테 친구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고 계속 말해봐. 그건 고문이라. 지는 어울리기 싫은 줄 알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 반갑게 안 하고 싶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지경이야. 근데 내보고 또 인사 안 하고 시금방기하고 찌랄하기도 하고.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 인간은 원래 저런 갑다 하고. 요즘 너무 고마운 게 내가 퇴근할 때마다 연구소에 죽치고 있는 엄마들이 내 신발 신는 데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우리 모기는 봤지? 내가 가거나 말거나 깨끗도 안 해. 근데 참 고맙게도 내가 인사 못하는데 그렇게 늘 인사해주고 있잖아요. 또 출근할 때는 우리 태기 엄마 맨날, 태기 엄마는 이제 내 닮아가 눈도 안 마주쳐. 그냥 뭐 입으로만 안녕하세요 하면서 너는 핸드폰 보고 있어. 왜? 내가 안 보니까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말로라도 우리 모기는 내가 들어오기나 말기나 뭐 출근하기나 말기나 신경 안 써. 나는 인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연구소 출근할 때마다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막 평강까지 온다. 아내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잘 다녀오세요 하는데 그냥 신발 신고 나왔거든? 근데 사람이 인사하는데 얼굴 눈도 안 마주치고 간다 하면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게서 그런 걸 기대하거든. 네가 인사를 하지 마라 했어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기대하려면 인사 안 하는 게 잘 속편하지. 나는 이렇게 살갑게 인사했으니까 니도 내한테 해야지. 이 카노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인사하고 나서 막 삐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알았죠? 내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려면 내한테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기대하지 말고 저 인간은 원래 저 병자구나.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라도 저게 소시오패스의 초기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 난 진짜 이거 관계 맺는 법 어릴 때 못 배웠어요.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래 해야 되잖아. 근데 늘 내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져 가지고요. 고아는 아니지만 거의 고아에 준하게 그냥 혼자 살아남아야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남 사정 봐주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내 혼자 살기도 바빠서 내 멘탈 추스르기도 힘들어.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죠. 가끔씩 유명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자들 보면요. 그 범죄자들 속성 안에 내가 다 들어있어. 진짜로. 나도 막 힘만 있으면 뭐 있잖아요. 막.
다 막 싸가지고 막 손 가지고 죽이고 싶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산 거지. 진짜 은혜죠.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그 흙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혀서 그 풍성한 밭이 된다.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 마음을 담는 그릇에 좋은 마음을 담으면, 그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어떤 형제가 우리 어린이 교회 있잖아요. 어린이 교회 아이들하고 직접 실험을 했다니까. 어떤 PT병에 콜라가 담긴 PT병에다가 그 뚜껑을 잘라내고 있잖아요. 어떤 형제 거기다 계속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물을 계속 부었어. 맑은 물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콜라 다 넘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희석되겠지. 그 다음에는 점점 콜라 성분 다 없어지고 맹물만, 맑은 물만 가득 찼다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 직접. 인생이 이런 것이다.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강의 들으면서 뭘 한줄 알아? 에이,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이렇게 한다. 지금 남편은 뭐 고집도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막 이래가 절대 안 된대. 그런 엄마들은 제 20대를 봤어야 되는데. 제 20대 때 그런 소리 딱 듣다가 저 인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들었어요. 고집세, 저 운동권, 그지?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맨날 데모하고 돌아다니죠. 지 잘났죠. 아니, 한번 생각해. 제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그지?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서 그래도 명식 경대 법대 들었잖아. 그런 것이 가지고. 제 속으로 얼마나 자부심 뭉쳤겠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거기다가 막 운동권 했지. 정의롭잖아. 내 출세를 포기하고 감옥 가는 걸 불사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잖아.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정치가들을, 그죠? 다 만나서 막 선배, 형, 하고 막 이랬다 했죠. 근데 옛날에 김부겸한테 책상 던진 이야기 했어요. 지금 김부겸 뭐하지? 행정자치부 장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부겸 형이 내보다 2살 선배야. 물론 걔는 서울대 정치학과 나고 나는 경북대 정치학과 나왔지만, 한때 한 조직이 있었다니까? 정당을 같이 만들었어. 내가 직접 실무자였어요.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1988년도에. 김영삼, 김대중이 분열돼 있을 때. 김영삼이 통일민주당,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을 때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져가지고 노태우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전국에 있는 운동권 선배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었어. 그 정당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정의당의 전신이에요. 정의당 하는 심상정, 노회찬 이런 애들이 그 이제 PD파, 좌파라고 하고 좌파 중에도 PD그룹이라고 하는데 노동운동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그때 정당을 하나 만들었어. 그 정당의 이름이 그 당시에 민중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노동운동을 못하던 이제 선배들, 유명한 명망가들, 감옥은 많이 갔다 오고 이런 선배들이 주로 모여서 만든 정당이 한겨레 민주당이었어. 그리고 한겨레 민주당을 직접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 김부겸이 그때 한겨레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했잖아. 떨어져서 그렇지. 그 부겸이 형 하면서 내가 막 책상 던지겠다. 너가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가져가면서. 근데 이해찬하고 한 방에서 회의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와, 내 가서 생각해 진짜. 아, 이해찬이 누구예요? 벌써 12년 전에 총리하고 있잖아. 지금도 뭐. 이해찬은 서울대 운동권에 살아있는 전설이거든. 서울대 지하 조직을. 진짜 천재예요. 그 조직운동의 천재라니까. 생긴 건 비대중적으로 생겨가지고 이해찬이 지금 총선을 치르면서 표가가 먹는다고 지금 뭐 이낙연이 대신 나와야 된다 가격하고 있지. 정말 비대중적으로 생겼잖아. 비호감으로 생겼죠. 근데 그죠? 그 지하에서 보이지 않게 이 조직을 추스리고 이런 건 귀신 같아. 네, 이상한 데로 갔다. 근데 하여튼 지금 진짜 스승을 잘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새롭게 빚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옛날에는 생각이 한번 들으면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어떤 생각이 내도 저기 나를 무시한다 이 생각이 들어죠. 그럼 남편하고 이야기 몇 달 동안 안 하잖아. 맞죠? 저기 물고기 빌 때까지 내가 미안하고 말하나 말하고 밥 차려가지고 애들 시켜서 밥 무락하고 막. 야, 대단하대. 엄마도 어쨌든 몇 달씩 이야기 안 하고 불편해서 사는 거 몰라. 나는 목이님하고 일주일 이야기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막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 나 하도 천국에 나가지고 어제 내 집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한테 전화를 했잖아. 니 도대체 어디 갔노? 그럼 내한테 말도 안 하고 퇴근하고. 뭐? 필라테스 배우러 갔다. 아이고, 나이 50에 뭐 지금 필라테스 배우러 오겠다고. 왜 니 표정이 다르지? 50이라도 배워야 돼? 그치. 하여튼요, 사람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오늘 버전을 하면 마음을 담는 그릇이야.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죠.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저 같은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렇게 다 했죠.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을 해도 인간 안 됩니다. 그런 게 우리 와이프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왜, 햇볕 정책 있잖아, 햇볕 정책. 우아에도 나오죠. 정말 너무 날씨가 추워서 막 외투를 막 싸매고 절대 이 외투를 안 벗을 것 같잖아. 아주 간단하다니까? 봄이 와서 햇살이 내리쬐면 저절로 옷을 벗게 돼요.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가 무장해도 된다니까?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살리는 마음이 내게 도달하면 이상히 내가 긴장이 풀리고 무장해제가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제 흘려보내서 아이라는 그릇에 이런 마음을 담아야 하고, 엄마가 그죠? 정말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흘려보내면 아이들이 그런 게 담기지. 그러면요, 사춘기 쉽게 지나간다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사춘기 대신 치달을 하고 막 이상하다니까. 우리 애는 솔직히 말해서 사춘기 하는 듯 안 하는 듯 지나갔어요. 왜?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내 주변에서 겸이도 그랬어. 겸이 사춘기 비슷한 것도 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연구소 겨울마다 특강하러 내가 큰 애들 다 한 번씩 부르죠. 영희라고 지금 분당에 초등학교 교사는 걔도 어릴 때 사춘기 한도 안 했어. 그냥 왜 좋은 말을 늘 듣고 사니까 자존감도 없죠. 사랑을 마음껏 누리죠. 이렇게 살면 사춘기 별로 없이 지나가. 우리 연구소에서 맨날 노는 꼬마들 있죠. 이렇게 키워봐. 사춘기 별로 안 한다니까. 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이웃과 함께 살고 이모들이 사랑하고 이러는데 저가 사춘기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건 진짜 배지가 불러서 그런 거지. 사람을 충분히 공급해봐요. 사춘기 없어. 그리고 인생은 왜 사는 존재다. 이걸 늘 들려줘봐요. 사람은 마음을 받아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목적, 이건 이제 유태인들의 세관에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까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목적을 뒀다잖아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주었대.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오잖아요.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게 돼.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마음을 흘려보내면 다스리게 돼. 시어머니도 다스린다.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해봐. 시어머니가 감동해가지고 있잖아. 손을 꼭 잡고 뭐 이런다니까. 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실화로. 우리 내강이들 엄마들 중에 정말 큰 그분이 오셔가지고 시어머니께 뭐 어떤 편지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그게 뭐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야. 옛날 다스림이라는 것은 총칼로 권력으로 그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다스린다고 표현했어. 근데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새로 생겼잖아. 이거 너무 쉽더라.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면요, 그 사람이 내게 그죠? 마음이 열려. 이상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윽박 찔러봐. 아이들이 마지못해서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흘려보내? 마음을 표현해? 그럼 뭐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 이게 경작한 거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대.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했대. 이게 사람의 임무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 내가 발 딛고 있는 땅,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경작할 범위죠. 여러분도 같으면 내 가정, 내 아이, 뭐 이게 내가 경작할 범위잖아. 이 경작이 잘 안 되면 또 내가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내가 혼난다니까.
저는 남편들한테만 불려가서 혼난 게 아니고요. 어떤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혼났어. 왜냐면 그 집 며느리가 내 모임에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놈의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막 이런다. 하루는 이 시어머니 열받아가지고 저를 호출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네 말 듣고 산다며 하면서. 근데 왜 자가 졌다고 하면서 똑바로 가르치라 하면서. 그 무서운 시어머니 하나 있거든. 그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혼났다.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면요, 저도 칭찬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잘해보라니까? 그럼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근데 집구석에 돌아와서 여전히 지멋대로 하면서 뭐 상도쌤 강의 들어간다 해봐? 엄마 그만 가. 겸이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잖아. 물론 상도쌤 만나기 전에 저 목이님은 겸이 막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다 끊었잖아? 근데 그 뭐지? 명현 반응이라고 있죠. 좋은 약을 쓰면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다니까, 이상한 게. 목이님도 처음에는 이게 생명이 안 되고, 뭐 어떤 걸 듣긴 들었는데, 자기 삶으로 살지는 잘 못하고 이러니까. 참는 거죠. 처음에는 참다가 더 막 빡치잖아? 그러면 학원 돌릴 때보다 더 막 불안해가지고. 겸이 쥐잡도 잡고 막, 가위가 겸이 머리 다 자르고 막. 그리고 겸이가 옛날에 그 겸이 글 있죠. 우리 카페 가면 겸이 글 있잖아. 그거 보면 옛날에 그런 엄마가 막,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나, 상도 삼촌 만나러 가지 막 하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대. 우리가 잠시 그럴 수 있어. 이게 명현반응이죠, 명현반응. 내가 생명은 안 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싶은데, 나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참죠. 참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나중에 되면 더 크게 폭발하죠. 그다음 사고 치고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이 꼬마가 어린 동자성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스님이 만들어줄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릇을 바라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 이 동화책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이, 이 노스님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 어린 스님을, 어린 동자성을 빚어간 거죠. 이거 안 봐도 비디오라. 이 어린 스님도 나중에 커서 이 노스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빚어져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도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제가 아까 화장실에 앉아 생각했는데, 야, 진짜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못 살겠다 싶더라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몰라. 온 형제들이 찌랄하고 막 멱살 쥐고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내 인생 물어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찌랄을 다 했거든. 어떤 사람들도 바깥에서 뭐 이단의 교주다 해서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했다 하더라. 그리고 지금 형들 누나들의 아이들이 어릴 때 꼬마 때 있잖아요. 그 뭐 몇십 명 안 되는데도 와가 막 뛰놀고 떠들고 막 이런데도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막 말씀했대. 나는 엄마들이 조금만 잡담해도 집중이 안 돼가 막 말 못하겠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난 절망이에요, 절망. 그 나무의 재질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라는 나무 재질하고, 그릇이 나무 재질하고, 저라는 나무 재질이 너무 달라서 난 너무 절망스러워. 표면만 보면 이렇죠. 근데 소망이 되는 것이 나무 재질이 어떨지라도 그릇이잖아. 그릇이라는 점에서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엇이 담기는지 그 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못난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내게 담긴 이 마음은 너무 따뜻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야 하는데, 저는 이 보잘것없는 말을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도움이 되겠나 싶은데 이걸 귀히 여기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카페에 댓글 달고 뭐 하잖아. 그러면 그게 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형제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고 또 희망이 생긴다 하니까 목사님은 그걸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을 지금까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 아까 이 노스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생각이 오버랩 되네. 우리 목사님 지금 산소통 코에 꽂고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 주변에 의사들이 하도 많아가 지금 겨우 살아계시는 거죠, 사실은. 내 주변에는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난 일찍 죽겠지. 큰일 났네. 그래, 좀 오래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이번 여름 캠프 가가지고 우리 형이 뭐, 또 막 야채 효독 주스 이야기 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모기님 또 그걸 듣고 막 야채 효독 주스 막 매일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막 잘 먹었어. 지난주에 내 열받아서 그냥 금요일날 집에 갔다고 했잖아. 일주일 동안 야채 해독 주스 한 번도 안 줘. 아니, 꾸준히 먹어야 뭐 몸에 변화가 있잖아. 뱃살도 빠지고. 근데 뭐 줬다 안 줬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난 희망이 없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저는 항상 내가 30대 죽을 줄 알았고, 우리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혹시 이 가족력이 있는지 아닌가 싶고 막 이러고 늘 일찍 죽을 걸 두려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 이 스님도 죽어서 뭐 별에 간다 하잖아.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하죠. 이건 이제 불교적 사상이죠. 윤회. 불교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윤회 사상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것과 달리 내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여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죽음 앞에 오잖아요. 섬찟섬찟하다니까, 어떤 때 보면. 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팔팔하게 축구를 해가지고 내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30년을 축구를 했잖아. 근데 무릎이 나가가지고 내 지금 2년을 축구를 쉬었다. 내 종아리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막 보여. 몸무게는 똑같은데 왜 자꾸 종아리 근육이 빠져나가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이제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필라테스 아닌데 축구하러 가겠다. 아니, 내 축구를 할 때는 진짜 날았다니까. 자신감도 있고 있잖아. 아무리 젊은 놈들하고 해도 우린 정교한 테크닉이 있잖아. 여러분, 내 테크닉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넣은 골수가 수천 골이나 했죠. 나는 축구할 때는 항상 9번을 달았어. 9번이 뭔지 알아요? 9번은 골캐트를 상징하는 번호야. 그 팀에서 골을 가장 잘 넣는 사람이 9번이야. 10번은 뭔지 알아요? 게임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 프레이메이커. 이걸 10번을 주로 달아. 이거 뭘 모르는구나. 11번이나 7번은 뭔지 알아요? 날개 공격수. 양쪽 구석에서 공격하는. 차범근이 11번이었어요. 오른쪽 날개 공격수였거든. 손흥민이 7번이야. 7번, 11번은 주로 날개 공격수예요. 0번은 뭐예요? 골키퍼잖아. 잘 못하는 애들은 뭐 18번 달고 20번 달고 이러지. 그 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 주로 이런 번을 달아. 나는 평생을 9번 달았다니까? 뭘 모르네. 아유, 강의하다 보니까 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 참 감사한 얘기죠. 옛날에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 생각이라는 동굴,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 있죠, 동굴? 자기 생각의 동굴이 있어. 생각의 우상이라고 하죠. 동굴의 우상이라고, 동굴의 우상. 생각이 동굴이야. 실제 뭐 터널에 갇힌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동굴에 갇히면 여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니까? 스스로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에 사로잡혔다가도 다른 말을 들으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잖아. 해방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밥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지. 생물학적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야. 새끼 밥 먹고 살아야 하지만 또 내 인생이 풍요롭게 살려면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 존재인 거죠. 왜?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졌습니까? 오늘 이 그림책의 버전으로 하면 향나무를 깎아 만든 그릇으로 지어진 게 사람이래. 모양은 비록 삐뚤빼뚤할지라도 이 소중한 것이 여기 담기면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예요.
유태인들의 세계관에서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한 줄 알아요? 원래는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지었대. 천사를 지었는데 어떤 재질로 지었는가 하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재질, 천사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어. 천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재료 영으로 지었대. 육체가 없대. 육체가 있으면 육체는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잖아. 천사는 죽음이 없어. 육체가 없으니까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속에도 나타났다가 뭐 하나님이 가락한 데도 갔다가 뭐 이런다잖아.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가장 부러운 대상이 천사예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수명에 제한이 없고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천사거든. 능력이 탁월하고. 그 유태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게 천사거든.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관의 배경에는 천사와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어. 그 사람은 못났고 천사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가 오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소리 하노 하면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라. 그 전까지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뭐 이런 존재가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제우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의 배경을 보면 다 신이잖아, 신.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게, 그죠? 그 신약 성경이거든. 신약 성경 배경이 다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그 예수의 제자들 통해서 관념이 달라졌어. 그게 아니라, 비록 문제가 많고 허물어지는 이런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거야. 천사는 그 기능이 없어. 그래서 천사가 너무 지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됐잖아.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된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 성경에 보면 천사 그룹이 3그룹이 있대. 그 각 그룹의 리더가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루시퍼, 가브리엘, 미카엘, 성당에 가면 이런 사람을 배울 거라. 이 3사람이 천사들의 리더야, 리더. 그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지가 이제 수명의 제한도 없고 막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대. 원래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 그룹이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 시대 이후로, 그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스려지거든요. 이상하게 싸우던 곳에, 분열이 있던 곳에 평화가 있고,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있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뭐 이런 노래 알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표현하면, 그죠? 시기와 다툼이 있던 곳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의 요약. 사람은 그릇처럼 지어졌다. 그릇에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릇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우리는 왜 사는지 몰랐잖아. 어떤 책에도 사람이 왜 사는지 가르쳐주지 않아. 여러분들 철학책 다 뒤져보라니까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제 스승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럴 때 기독교에서 세례도 받고 막 찜질을 다 했는데도 몰랐는데 알았죠. 아,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받아서 이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사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 마음을 표현하면 내 주변이 다스려지는구나. 우리 와이프 내 말 정말 안 듣거든. 내 미워하고 있잖아. 돈 못 버니까 미워하고 무시했거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이 와서 이걸 표현하면서부터는 우리 와이프가 다스려져. 아주 간단하다니까. 우리 와이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요? 화내잖아. 가서 빌면 돼. 전에는요, 화내면 저기 시묵하면서 막 같이 감정 싸우고 자존심 싸우고 이랬거든? 그러면 다스려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막 찔려. 가시 방석에 앉으면서 막 찔리고 막 눈치 봐야 되고 이랬다? 고함은 내가 지르지만 눈치도 내가 봐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네,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와이프 설거지하면서 그릇이 쨍쨍 부딪힌다니까? 속상하면? 그럼 뭐 어떤 거 집어 던지고 이래. 그 소리가 내 방에서 들리잖아? 그러면 바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내가 부지 중이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미처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빈다니까? 그러면요 바로 풀려. 돈 10만원 줘 하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10,000원에서 뭐 요구하면 그거 딱 드리고 뭐. 가끔 가다가 두 손 들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두 팔 들고. 이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 이상하다니까. 어떤 마음이 오면 내가 상대방을 속상하게 했잖아요. 속상하게 하면서 풀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자존심 높은 일이 어딨어요. 거기서 막 버티고 막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게 남자의 이거 체면이 많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자존감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 시키는 대로 해서라도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지잖아. 그럼 다스려지는 거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해봐. 아이들한테는 이제 좀 해봤겠지. 누구라도 그래, 누구라도. 옛날에 우리 애 다니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정말로 노하게 한 적이 있거든. 이야기 했어요. 진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내 잠수내 열심히 할 때 막 우리 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간다 글도 쓰고 이랬어. 앞산 밑에 있는 숲이 우거진 공기 좋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지나갑니다 하면서 그 대명중학교 남부 두산 건너편에 있는 중학교인데 학력도 낮고 이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나는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그 잠수내 막 그렇게 글 쏠리고 이랬다니까. 근데 잠수내 같이 활동을 하던 대구에서 유명한 제일 정교조 선생님이 있어. 정교조의 대구 지부에서 제일 대빵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옛날에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김영주 선생님, 하여튼 그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의 와이프가 있어. 이 선생님 와이프도 유명한 정교조 선생님이에요. 미술 선생님이야. 그때 이 선생님이 대명중학교 근무하고 있었어. 잠수내에서 안 그래도 내 알지? 운동권에서 내 알지? 내가 그 학교에 학부형으로 온다고 하니까 입학식 하는 거야. 단상에서 바로 뛰어가는 거죠. 원래 중학교 입학식 때는 잘 안 가잖아, 부모들이. 나는 우리 애가 중학교 가니까, 내가 못 갔던 중학교 가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몇 명 안 되는 학부모, 그래? 그리고 함께 그 뒤에 있었다니까? 입학식 하는 날. 근데 단상에서 그때 환경부장 하던 이 선생님이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있잖아. 내보고, 우리 학교에 지금 문제가 많다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지멋대로 다 한다 하면서. 내보고 운영위원을 하라는 거야. 정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캐도 안 된대,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운영위원 했잖아, 그래, 내 운동권 출신이잖아. 운영위원 회의할 때마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일부러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괴롭히고 막. 결정적으로 괴롭힌 사건이 뭔가 하면, 정교 선생님들이 카드에 학교 급식이 엉망이래. 6.6은 납품업체를 교장 선생님이 지 좋아하는 동네 정육점을 시켰다는 거야. 그 동네 주민들에게 팔고 남은 찌끄레기를 납품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태클 걸어가지고 이제 이걸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 입찰하거든.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들어와. 그 중에는 이제 가장 대구에서 제일 많은 학교가 하는 데가 고령에 가면 축협산에 육가공 공장이 있어. 거기서 고기를 그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직접 가서 견학하거든. 견학하고 다 데리고 교공장 다 데리고 가가지고 허연 이거 방진복 입고 있잖아. 장어 신고 막 다 봤잖아. 완전히 그 위생적으로 딱 그렇게 해서 고기를 딱 포장해가지고 학교에 납품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4군데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동네 푸주간. 동네 푸주간을 가보니까 그냥 진짜 동네 정육점이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를 채점표 두고 점수도 매기고 이래야 돼. 위생 상태 뭐 이런 거. 보나마나 탈락이잖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그 정육점 주인한테 고기 10만원치만 돌락한 거라. 사더라고 직접. 뭐예요? 친분을 과시하는 거지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4군데 연락을 다 하고 채점표를 들고 우리가 돌아왔다. 운영회를 또 열었다. 자 이제 어느 납품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대부분의 쫄따구들하고 다른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하던 동네 푸주간을 계속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버럭해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제정신이가 하면서 지금 두 눈 뜨고 지금 4군데를 돌아다녀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당장 축협 육가 공장으로 안 바꾸면 내가 교육청 게시판에 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육가공영 업체를 바꿨어요. 문제는 다음 해가 됐어.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운영위원장을 해야 돼. 한 해는 운영위원회를 그냥 했으니까 운영위원장 원래 학부모들이 하는 거거든. 운영위원회는 이제 당연히 학교 측 운영위원은 교장, 또 교무부장, 또 교사 대표 이렇게 하고요. 또 학부모 대표 3명, 또 마을 동네 주민 대표 해가지고 무슨 농협 지점장인가 와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제 학부모 대표 중에서 하게 돼 있어. 그 전부 아줌마 운영위원인데 내만 남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영위원장을 해야 된다. 운영위원장을 하면 졸업식, 입학식, 축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돈을 좀 내야 되잖아. 행사 같은 거 하면.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운영위원장은 난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안 하려고 딱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쫀 거야. 저 인간이 한 해 더 또 운영위원회 하면 운영위원장을 할 거니까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회 있잖아. 대명중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뒤에서 쑤셔가지고 어머니회 회장 보고 운영위원회 출마하라 한 거야. 전에는 무투표 당선이었는데 어머니회 회장이 출마하면 표로 나를 제압해가지고 내를 낙선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회장이 운영에 출마했다? 근데 난 출마 안 했거든. 다행이었지. 만약 출마했으면 그 운영위원회 어머니 회장으로 출마한 아줌마가 내 강의를 들은 아줌마야. 내 강의 듣고 너무 감동받아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 전가족을 끌고. 낙보순이라고. 그 집 딸하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한 반이고 이랬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아줌마가 내 강의를 안 들을 때야. 자기는 영문도 몰랐지. 교장이 내 제거하려고 자기를 부추긴 걸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 그래가 나는 운영위원 안 하고 끝났다? 근데 아까 그 정교수 선생님이 환경부장이거든. 환경부장이 그 학부모회를 관리해. 요즘은 학부모부장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 아줌마가 또 다음 해 가을에는 나를 초청해가지고 대명중학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시키려고. 강의 그 계획안을 짜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아갔다. 강사 누구카니 김상도래. 교장선생님이 벌컥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인간 말 많은 인간이다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때 이 환경부장 선생님 밑에 신문을 보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내 열 몇 살 어린 13살인가 돼지띠니까 11살 어린가? 돼지띠 몇 살이야? 49살인가? 그때 젊은 30대 여교사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잔다르크야. 아주 막 빼빼한데 당찬했는데 얘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나를 이제 초청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나를 강사로 초청했는데 교장한테 결제를 받아서 교장이 되게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오전에 내가 늦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내보다 열 몇 살 어린 이 어린 선생님한테서 오빠! 하면서 왜? 하니까 도대체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무슨 짓을 했노? 하니까 뭐 때문에? 하니까 오빠를 지금 강사로 초빙하러 가는데 교장선생님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난리 났다 하면서 당장 와서 빌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내 시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내게 권위가 없거든. 난 아버지도 없었죠. 학교 선생님도 없었죠. 내 권위가 없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괴물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내보다 열 몇 살 어린 그 자매가 내한테 당장 자기 교장선생님한테서 빌라고 하는데 내가 그 말에 순종이 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머리 감고 있잖아요. 막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막 뛰갔잖아. 대명중학교. 뛰가고 교장실 안에 교장실한테 걸려볼 때 가보니까 교장이 없어. 그래 막 찾으러 다녔지. 교장선생님 계신 교장실 앞에 복도에 저쯤에서 교장선생님 어디 갔다 오더라고. 근데 복도에서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교장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운 게 아닌데 제가 위치를 벗어나서 교장선생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사실은 불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옳고 그름으로 내 선악과로 교양생 판단해서 교양생을 노역했습니다. 내가 뭐 강의 한번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을 정말 속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강의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막 복도에서 극하니까 교장선생님 쪽팔려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왜 이렇게 막 탈치고 막 도망가는 거야. 교장선생님. 근데 사실 교장선생님 뛰갔지. 뛰가가지고 교장실에 내가 물 꿇고 교장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겠다니까. 그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대. 내가 그걸 그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찌랄하는구나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 우리 누구에 대해서 뭐 말할 자격이 없어. 내 속은 내가 제일 잘 알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옳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진심으로 그런 말이 나오네. 내가 2번이나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아이고 왜 이러시나 뭐 이러자고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면서 일어나래. 일어나서 앉으라고 하잖아. 앉았더니 행정실이 전화하대. 커피 가져오라고. 여기서 마음이 풀린 거지. 그래서 제 강의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제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바로 저녁에 전화 오대. 오빠 교장선생님 결제했어. 그리고 제 인생에서 최초로 강의한 학교가 대명중학교예요. 지금은 뭐 강의를 학교 다니는 너무 많이 해가고 그런데 내 인생 최초의 강의를 대명중학교에서 했다니까. 대명중학교 학부모에 했어.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에 큰 교훈이 됐죠. 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저는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잘난 맛에 내 옳고 그름 때문에 늘 맞는 소리나 하고 내 기준에 오른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근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밥 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들 볼 때, 또 가족들을 볼 때, 내 알량한 옳고 그름으로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거야. 내 옳고 그름만 딱 없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가 못 박힌 줄 알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먹은 그 사람이 못 박히는 거야. 우리 안에는 2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 선악과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먹은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2사람이 있죠. 이 첫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십자가에 가서 옳고 그름이 딱 못 박히고 나니까 교장한테 가서 무릎 꿇게 된 거야. 아니 내가 교장한테도 무릎 꿇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무릎 꿇는 걸 못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마누라가 어떤 식당에서도 무릎 꿇고 손들라 하네? 근데 식당에서 손들었잖아. 손들면 지가 더 쪽팔리거든. 내보다. 우리 애프는 왜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변 의식을 안 하거든. 손들자마자 바로 내리라 해. 자기가 쪽팔려. 신기하다니까. 사실 근데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형들이 먼저 그렇게 살았어. 우리 교회 지금 서울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한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저 영성여고에서 교사를 했다고 퇴직한 분입니다. 영성여고 윤리 선생님인데 윤리 시간만 되면 잠이 넘어온다고 해서 유명해. 인간 수면제 카메라. 학생들이 강의를 너무 재미없어 한다. 이 형님은 제대로 진면목을 모르니까. 이 형님이 하루는 잘못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대들었잖아. 교장선생님 불의하다고. 여자 교장선생님. 대들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마침 그 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우리 교회 형이 또 하나 있었어. 니 우리 교장선생님 무슨 일 생각하면 빨리 가서 빌으라 했잖아. 자기 친구인데. 친구가 빌락한다고 이 형이 또 진짜 교장선생님한테 뛰어가지고 교장선생님 치마를 붙들고 막 빌었잖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 마음이 확 풀렸어. 나중에 이 여자 교장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만나러 찾아오기도 안 그랬다니까. 형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본 거야.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렇거든? 다 자기 옳고 그름에 따라서 막. 근데 이 한성 형님은 교장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빌고 막 이랬거든. 나 그거 보고 살았잖아. 그 형이 그 한 감정을 교회에서 늘 듣고 살았어. 근데 내가 교회에서 무릎 꿇을 때는 먼저 그렇게 산 형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 하는 건 너무 쉽더라니까. 우리가 따라 살면 너무 쉬워요. 내가 혼자 막 어떻게 막 하고 막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거리죠. 너무 힘들어. 근데 먼저 그렇게 산 언니들을 따라 살아가.
학원 고르는 것도 동네 가면 학원 고수들 있잖아. 그런 언니들 따라가면 학원 고르기 너무 쉽죠? 그 원리가 똑같아.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산 모기물을 비롯해서 모기 언니를 비롯해서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 살면요, 이건 너무 쉬워. 내 혼자 막 하려고 하니까 막 피똥 싸는 거죠. 저도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저는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살아. 아까 말했죠, 모델을 보고 살아. 역할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본으로 보고 살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저도 조금씩 흉내를 내요. 그 교장선생님한테 빌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대명유가에서 첫 강의를 했다. 내가 첫 강의를 하는 날 어머니 회장이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서 감동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어린이서점 호셔치에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러 왔다. 처음 들으러 온 날 이 아줌마가 너무 막 내가 눈물 막 콧물 흘리면서 강의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거기 너무 감동해가지고 점심 먹는데 따라왔다. 점심 먹는데 따라왔다가 지금은 평생을 함께 사는 가족이 됐죠.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모기님 딸하고 연애하고 있잖아. 이상한 일이죠. 곧 사돈 된다니까. 묘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 그 모기는 그거 감사한 걸 몰라. 저거 딸 지금 시집 가는데 지금 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고. 내가 걔를 데리고 왔어. 순유비 초등학교 5학년 때. 모기님 딸의 남자친구. 얘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우리 왜 데리고 왔다니까? 저것만을 데리고 왔으니까 온 가족이 다 따라왔잖아. 그 집 딸은 우리하고 동기예요. 한 반이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 모르는 분들이 맨날 내 저녁 차려주고 막,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니까. 우리 마누라는 안 차려줘. 먹고 오락하고 있잖아. 집구석에 있지 말고 빨리 출근하. 내가 열받아가지고 연구소 출근 안 할게 했거든, 이번 주에.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집구석에 계속 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네. 나가면 내 갈 데가 없잖아. 돈도 없는데. 옛날에는 내가 최소한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그 대비가 내 통장에 200만원 늘 있었다 했죠. 그 200만도 없어 지금. 내 통장에 지금 5만 몇천 원 있다. 전화해보면 내가 모자랄까 봐 걱정돼 죽겠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 이번 주에도 연구소 출근했잖아. 근데 또 출근 안 하고 내가 삐져가지고 방황했어 봐. 엄마들 불안하겠죠. 나는 또 어떻게 다시 나와?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성인으로 보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저기 초딩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움츠러들면 전 자폐가 발동하거든. 그럴 때 똑같이 어른 취급하고 목인처럼 나한테 고함지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나는 더 막 움츠러들고 그랬거든. 그때는 달래줘야지. 오냐오냐 하고. 달래면 버릇 나빠지 내하지 말고. 아니 애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달래고 애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그거 버릇 나빠진다고 엄마 고집 피워가면서 막 길거리에서 애들 뒹굴면서 땡깡 부리도록. 근데 그런 엄마 보고 가서 막 한 대 그것도 차고 싶다니까. 애들은 막 길바닥에서 막 뒹굴고 있어. 엄마는 애 버릇 나빠진다고 지 고집도 그냥 혼자 갚은다. 애 뒹굴기나 말기나.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진짜. 육아책도 잘 골라서 읽어야 돼. 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아이도 자라면서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아이도 자랄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 버릇 나빠진지 몰라. 주저리. 지금 몇 분이야? 그래? 계속 그래 시계 쳐다보더라. 야, 시계 쳐다보려면 그냥 커피숍 가. 내가 말하다가 그 눈치 보여가지고. 마치겠습니다.